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의 문제의 심각성은 독일의 유태인 학살에 동참한 사람들을 통해 그 실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유태인 학살에 동참한 사람들은 악마가 아닌 평범한 가정을 갖고 있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의 모습은 괴물이 아닌 따뜻한 가정을 지닌 어느 누군가의 아버지고 어머니였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를 악의 평범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이웃을 가지고 가족을 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그런 엄청난 짓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악이 매우 평범하게 우리의 일상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한나 아렌트는 지적한 것이죠. 그들이 그런 행위를 자행한 것에 대해서는 단순화하거나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당시 독일의 경제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고 당시 히틀러에 동조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주체적인 방식으로 판단을 할 수 없었고 권위에 복종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동굴의 비유는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을 텐데요. 첫 단계는 현실 세계에 대한 구체적 경험 없이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소문이나 풍문만을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남의 말에 따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상을 직접 경험하여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텐데요. 그것이 바로 소문이나 습관에 따른 의견을 벗어나 구체적인 세계를 몸소 경험하여 아는 두 번째 단계가 됩니다. 그것이 동굴의 비유에서는 그림자만 볼 수 있게끔 묶여있던 고개를 돌려서 뒤편에 있는 개별 사물 자체를 자신의 감각기관을 통해 직접 바라보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동굴 안에서의 일입니다. 우리가 친히 보고 듣고 경험하는 개체적 사물들의 세계 역시 진정한 존재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감각기관이 갖고 있는 기만성이 있기에 감각이 우리에게 참다운 인식을 보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둠 속에 새끼줄이 있는데 그 새끼줄을 보고 뱀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우리 감각기관이 우리의 경험하고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본 것이 사물들의 실제가 아닌 감각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만성에 대해서는 일상에서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이죠. 참된 존재 자체의 세계는 동굴 밖 세계입니다. 플라톤은 동굴 안의 세계를 가시계의 세계로 동굴 밖의 세계를 가지계로 구분합니다. 가지계를 보편적 추상적 이념, 영혼, 정신, 형이상자, 도, 이, 성품할 때의 성, 이성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계에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물들이 존재하며 신체와 물질이 있고 이것을 우리는 철학적으로 형이 하자, 기, 질,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플라톤은 이상의 동굴의 비유를 국가론 제6권 선분에 비유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것이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계,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가지계. 가시계는 소문과 풍문과 감각기관을 통한 지각의 세계인 구체적 경험의 세계일 텐데 그것을 동굴에 비유해서는 현상의 그림자, 동굴 안 사물의 그림자라고 보았고 개체적 사물들, 동굴 안 개별 사물이라고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동굴 밖으로 도약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이성을 통해서 파악하게 되는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과학적 사유, 세 번째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동굴 밖 물에 비친 그림자였는데 동굴 안에서 동굴 밖으로 나갔을 때 눈이 너무 부신 나머지 밤이 되기를 기다렸고 태양의 빛이 아닌 달빛에 의해서 물 위에 비친 그림자를 파악하는 단계가 바로 세 번째 단계인데 그것을
플라톤은 과학적 사유, 추상적 정리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의 인식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변증적 사유가 바로 가장 밝은 빛인 태양의 빛을 바라본 그 단계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변증적 사유고 변증적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이데아로서 동글박 이데아 자체가 된 것인데 바로 철학에서 추구하는 가장 최고의 인식은 소문도 아니겠죠, 물론. 그리고 구체적 경험도 아닙니다. 경험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까 감각적 지각을 통한 알미 확실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어둠 속에서 잘못 파악했던 것들을 실제로 그 사물 앞에서 가서 보게 되면 그것이 뱀이 아닌 새끼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적 지각이나 경험이 그렇게 불확실하고 의심 가능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또 다른 철학자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 자체가 꿈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극한까지 계속 의심하고 부정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맨 마지막에 도달한 게 바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에 도달한 것인데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실이 꿈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또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만도 아닙니다. 데카르트는 군대에 입대를 해서 난로 옆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이런 사유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내가 저기 침상위에서 누워 있는 내가 꿈을 꾸고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있는 나는 꿈속의 나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지극히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것이 꿈이고 가상일 수 있다는 사실은 사실 충분히 일상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이죠. 예를 들면 어떤 아름다운 아가씨와 내가 멋진 카페 안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남자 혹은 그 여자 입장에서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사랑이 사실 서로 다른 이유로 사랑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영화에서도 현실과 가상이 현실과 꿈이 구분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 세대의 매트릭스 같은 경우가 그런 영화였고 또 얼마든지 꿈과 가상이 그 경계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영화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플라톤이 말한 최고의 인식의 경지인 변증적 사유라는 것은 선분의 비유에서 논한 4가지 인간이 도달해야 할 인식 방식 중 최고의 인식에 해당합니다. 4가지 인식은 가장 하위의 인식에서부터 말하자면 관습이나 남의 말을 통해 얻은 소문적 인식, 2번째, 개별 사물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적 인식, 3번째, 누구나 다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약속, 전제에 입각한 그런 인식, 4번째가 바로 이데아 자체를 집권하는 인식, 그게 바로 변증적 인식이고 소크라테스가 강조했던 대화입니다.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구분해서 말씀드리자면 개별 사물에 대한 인식은 간접적 인식이 되는 것이고 소문적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2번째, 개별 사물에 대한 직접적 인식일 텐데 이것은 경험적이고 일선적 인식이 되겠고 3번째, 이데아에 대한 인식인데 바로 간접적 인식입니다. 반성과 추상을 통한 어떤 과학적 인식과 개념적인 추론을 의미하는 것이고 4번째가 바로 이데아에 대한 인식으로서 직접적 인식입니다. 이게 바로 변증적이고 철학적 인식, 직접 직관 인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철학적 인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편견과 관습으로부터 감각기관과 지성의 차원을 넘어서는 최고의 인식인 변증적 철학적 인식이 어떤 경지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플라톤에 의하면 변증적 철학적 인식에 도달한 자는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가, 어떤 것이 인간으로서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생물학적 차원의 인간관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자신만의 육체적 쾌락을 쫓는 자기보전 또는 종족보전의 본능적 사유가 아니라 보편적 관점에 입각한 이성적 사유가 인간에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플라톤은 인간이 신체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 인간이 영원히 물질과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동굴에 비유해서 최고의 인식 단계인 변증적 인식이 어떤 경지의 인식인지를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리기 위해 플라톤의 변증적 인식의 전통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있으며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헤겔의 변증법적 사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스피노자의 다음의 통찰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의 통찰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동굴에 비유해서 최고의 인식의 경지는 변증법적 인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변증법적 인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난해할 수 있지만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보고 싶습니다. 비록 플라톤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스피노자라는 철학자 그리고 그의 통찰, 그의 변증법적 사유의 그의 통찰이 근대 철학의 완성자인 헤겔 철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도대체 동굴에 비유해서 보였던 그 변증적 인식, 변증법적 사유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선 스피노자의 명제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모든 규정은 곧 부정이다. 이게 바로 후대의 변증법적 인식 혹은 사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명제가 됩니다. 이 명제에서 말하고 있는 규정은 그것과 그것 아닌 것을 구분짓는 경계를 의미합니다. 그 규정으로 인한 경계를 따라서 경계의 안과 밖이 구분되어집니다. 경계는 흔히 안과 밖을 구분짓고 차단함으로써 사물의 경계, 내적, 자기동일성을 유지시켜주는 울타리로 간주가 되죠. 비어있는 우주 공간 안에 그 사물이 없지 않고 있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그것 아닌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이기 위해서 그 사물은 그것 아닌 것과 구분시켜주는 것이 바로 그것의 경계입니다. 구분과 경계는 어떤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서도 어떤 대상이 존재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동일한 대학생이지만 서강대, 단국대, 대전대, 상명대, 원광대학생으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은 모두 같은 대학생이지만 앞에 1, 2, 3, 4를 붙임으로써 우리는 구분을 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도 권역을 구분하는 경계가 있기에 우리는 인식하고 또 그곳이 그곳으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익산으로 초대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중에서 익산을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익산이 전주와 군산에 인접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림으로써 익산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경계와 구분은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규정이 마치 영원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경계가 그어졌다면 그 경계는 시간이 지나면 소멸될 수 있는 변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규정을 고착화하고 그런 고착화를 통해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차별까지 하게 됩니다. 규정과 경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를 따라 우리는 사물이 없지 않고 있다는 것, 사물이 경계 밖 저것이 아니라 경계한 이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빨간 사과가 갈색 나무가지와 구분되기에 이 사과는 빨갛다고 규정되며 빨간 나뭇가지가 파란 하늘과 구분되기에 이 나뭇가지는 갈색이라고 규정됩니다. 그런데 모든 존재하는 것의 경계는 유동적인 것입니다. 경계가 유동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면 태초에 있지 않았던 것은 결코 생겨나지 못했을 것이며
지금 있는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계에 지어진 것은 그 자체 유한하고 무상한 것입니다. 경계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 경계는 일종의 문이 되어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키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문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경계는 안팎을 구분짓고 대립을 고정시키기 위해 확고부동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팎의 구분을 무화시키고 대립을 소멸시키기 위해 안팎을 소통시키면서 스스로 사라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치 빨간 사과가 갈색 나뭇가지로부터 자라나서 파란 하늘로 분해되고 마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사과는 빨갛지 않다가 빨갛게 된 것이고 빨갛다가 빨갛지 않게 됩니다. 사과는 빨갛다는 규정은 사과가 빨갛지 않다는 부정과 그다지 멀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규정은 부정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경계 자체가 동전의 양면처럼 한 면이 긍정과 규정이면 그 뒷면은 부정이기 때문입니다. 경계는 그 둘을 다 포괄하여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미끄러져 갑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스피노자는 이러한 현상을 모든 규정은 곧 부정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제가 변증법적 인식의 핵심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규정이 곧 부정이라는 말은 한 사물의 규정 안에 그 부정이 내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한 사물에 대한 규정적 판단 X는 F이다 라는 명제 안에는 X가 F가 아니다 라는 부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인 것과 F 아닌 것의 차이는 X와 X 아닌 것 간의 외적 차이가 아니라 X 자체 안에 담겨있는 내적 차이임을 통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 안의 내적 차이를 따라 X는 F인 것에서 F 아닌 것으로 이동해 가며 우리는 긍정 판단과 부정 판단으로 이해해 갑니다. 그런데 X는 F가 아니다라는 부정 판단은 X는 F가 아니다라는 무한 판단이기도 합니다. X가 F의 규정에서 벗어나는 순간 X는 G일 수도 H일 수도 I일 수도 있기 때문이고 그러한 판단은 무한히 가능합니다. 이처럼 규정은 곧 부정이며 부정은 곧 규정적 경계로부터 벗어남이고 무한한 전체로의 이행입니다. 경계 안쪽의 규정, 긍정은 경계 바깥쪽의 부정과 맞닿아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경계는 긍정에서 부정을 거쳐 소멸되며 그 다음의 경계로 나아가는 경계의 이동은 무한히 진행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경계가 성립하면 그 경계 안의 규정이 곧 그 경계 바깥의 부정으로 바뀌며 이로써 그 경계는 소멸하지만 그 소멸은 곧 그 다음 단계의 새로운 경계의 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변증법적 사유의 핵심입니다. 플라톤의 동굴에 비유해서 최고의 인식의 경지에 오른 자가 도달한 경지가 바로 변증법적 인식입니다. 모든 현상에서 부정과 긍정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자, 그리고 무한한 판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편협한 관점과 소문에 매여 있는 사람과는 다른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증법적 추론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결국 사물을 규정된 경계 너머에서 무한과 영원의 시점에서 개별을 포괄하는 전체의 관점에서 직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한에서 무한으로, 경계에서 무경계로 나아가는 논리가 변증법적 논리입니다. 이러한 변증법적 논리에 의하면 선과 악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 같지만 선이 선일 수 있는 것은 악이 있어 가능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는 경계와 구분을 통해 존재하거나 인식될 수 있는데 변증법적 논리는 그러한 모든 것이 실상 다르지 않다는 것, 선과 악의 경계가 유동적이라는 사실, 남과 여의 차이가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심층의 차원에서 선과 악, 여자와 남자, 성인과 범부, 천사와 악마, 사랑과 증오, 기쁨과 슬픔이
본질적으로 서로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한자경은 마음은 이미 마음을 알고 있다 해서 이러한 통찰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드러난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근본에 있어서는 서로 같다. 여자와 남자, 성인과 범부, 천사와 악마, 사랑과 증오, 기쁨과 슬픔이 본질적으로 서로 같다. 지금까지 변증법적 인식에 대해서 스피노자의 모든 규정은 곧 부정이다라는 명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욕망의 실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욕망과 욕구는 무엇일까요? 일단 욕구는 욕구하는 자와 욕구 대상의 관계에서 성립합니다. 변증법적 사유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모든 존재는 상대적이고 대대적으로 존재합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언제나 인 것과 아닌 것, 이것이 상대적으로 대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욕구자가 욕구자일 수 있는 것은 그 욕구의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욕구자라는 규정과 동시에 경계가 형성되고 그 경계를 기점으로 욕구자와 욕구의 대상이 구분이 됩니다. 욕구자의 욕구는 욕구 대상을 통해서 욕구로서 작동하게 됩니다. 이는 나의 욕구가 전적으로 나의 욕구인 것 같지만 실상은 내 욕구가 대상에 의존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점이 바로 욕구의 대상 의존성입니다. 욕구는 욕구 자체로서 독립하지 못합니다. 욕구의 대상 의존성은 배고픈 자와 배고픈 자 앞에 놓여 있는 빵과의 관계를 통해서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용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빵을 먹고자 욕구하는 동안, 그리고 그 빵을 먹는 동안 내가 확인하는 것은 빵의 존립이지 나의 존립이 아닌 것이다. 결국 욕구를 통해 내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욕구 대상의 자립성이며 욕구하는 의식의 대상 의존성일 뿐이다. 욕구자의 배고픔의 욕구가 욕구의 대상이 되는 빵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빵을 먹어치우는 순간 욕구 대상을 부정함으로써 욕구도 사라지게 됩니다. 욕구 대상을 취할 때 그때 욕구가 충족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욕구를 욕구일 수 있게 해 주었던 욕구자의 자기의식을 상실하게 됩니다. 욕구를 통해 만족에 도달할 것 같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욕구 대상을 먹어치움으로써 욕구 대상이 사라지게 되면 욕구자의 욕구도 동시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다음의 인용문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대상이 부정되는 순간이 곧 욕구가 충족되는 순간이고 욕구가 충족되는 순간은 곧 욕구가 끝나는 순간이므로 더 이상 욕구로서의 자기의식이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대상의 지향에 의해 대상으로부터의 복귀로서의 자기의식이 가능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자기의식 자체가 상실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욕구는 한 욕구 대상의 지향을 통해 만족되려는 순간 자기의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대상의 소멸과 더불어 곧 다른 욕구 대상으로 옮겨감으로써만 욕구로서의 자신을 유지하게 된다. 욕구의 대상 의존성은 쾌락과 금욕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쾌락과 금욕이 매우 이질적인 것 같지만 실상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앞서 X는 F이다가 X는 F가 아닌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 외적 차이가 내적 차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쾌락과 금욕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금욕주의자가 금욕주의자일 수 있는 것은 금욕을 금욕이게끔 해주는 쾌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욕주의자의 금욕은 쾌락과 동시적으로 있는 것이죠. 금욕의 기간이 길어지면 그 사람은 권태에 빠지게 되고 어느 순간
쾌락주의자로 돌변하게 됩니다. 금욕주의자와 쾌락주의자의 경계가 그 둘을 완전히 구분짓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실 그 권태의 감정은 금욕주의자가 쾌락주의자로 넘어가게 해주는 그런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견디기 힘들어하는 느낌이 바로 권태의 감정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반성해 보면 모두 변증적인 관계에서 설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변증법적 사유에 의해서 보면 매우 이질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실상 그 둘의 간극이 종이 한 장의 차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헤겔이라는 독일의 철학자의 정신현상학에서 변증법적 인식을 통해 밝히고 있는 욕구의 실상을 간략하게 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의 대부분은 한자경 교수의 헤겔 정신현상학의 이해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 태양의 빛을 바라보게 된 자의 경지가 인식의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자이고 그런 자의 인식이 바로 변증법적 인식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변증법적 인식이 철학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늘 욕구하면서 욕구의 대상을 찾아다니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매우 자연적인 인식인데 그러한 인식의 반식을 반성하지 못하고 성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것일 수도 있겠지만 변증법적 사유, 변증법적 인식이라는 것은 인간 인식의 매우 자연스러운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욕구자가 욕구자로서 대상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배고픈 자가 배고픈 자 앞에 놓여있는 빵을 먹어치우고 다시 찾아오는 허기를 채우기 위해 또다시 다른 빵을 찾아다녀야 하는 앞서 피에테가 말한 끊임없는 유의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할까요? 내가 빵을 먹어치우면 내 욕구가 충족되는 순간 욕구가 상실됩니다. 욕구자인 내가 욕구하는 의식으로 남아있기 위해서 존립하기 위해서는 욕구의 대상이 욕구자와 함께 동시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헤겔은 이에 대해서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나의 타자인 너도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나의 존립을 위해 너를 부정하면 내가 나로서 존립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 너가 존재하지 않으면 나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헤겔은 이를 나 즉 우리 즉 나의 정신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철학자가 말하는 사랑이고 생물학적 관점에서 말하는 사랑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지점이 됩니다. 헤겔의 변증법적 인식의 경지에서 보여주는 나 즉 우리 즉 나의 정신은 오늘날 현대 경쟁사회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나일 수 있기 위해서 경쟁을 통해 상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인정해주고 그 타인이 나를 인정해주는 상호 인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변증법적 인식에서 X는 X 아닌 것과 함께함으로써 X로 존재하고 X로 인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욕구자로서 존립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욕구의 대상을 완전히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상호인정의 정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타인과의 투쟁을 통해 승부를 겨루어야 하고 이긴 자는 또다시 승부를 준비해야 하며 패자는 욕망의 반대급부인 분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사회에서 현대인들 가운데 욕망 조절장애 환자이거나 분노 조절장애 환자가 많은 것입니다. 마음은 이미 마음을 알고 있다의 저자 한자경은 이러한 현대사회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용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는 무한 욕망을 통한 무한 발전을 꿈꾼다. 자본주의에 길들여지면 스스로 욕망을 조절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도시의 현대인은 대개 욕망 조절 장애 환자이다. 무한 욕망은 서로 부딪히며
승부를 겨눈다. 패하면 무한 욕망의 반대급부인 무한 분노가 일어나고 이기면 다시 또 다음 승부를 준비해야 한다.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는 투쟁에서 승자는 소수이고 패자가 다수일 수밖에 없다. 승자 독식의 현대사회 도처에 분노 조절 장애환자가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변증법적 인식, 그리고 욕망의 실상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굴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미 학습을 한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동굴의 비유는 저에게 매우 특별한 텍스트입니다. 제가 철학에 입문을 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동굴 안의 죄수는 20대 당시 꼭 저의 모습과도 같았기에 어렵게만 여겨졌던 철학에 실존적으로 감정이입을 할 수 있게 해준 텍스트였습니다. 철학에 입문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인생의 참모습에 대한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텍스트가 여러분들에게도 의미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 바람은 헛된 바람일 수 있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철학을 더 이상 배우고 싶어 하지 않게 되었고 대한민국의 대학에서 많은 철학가가 폐가가 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독일의 막스 베버가 이러한 철학의 현실을 예견한 바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동굴 안의 죄수가 자신의 사슬을 묶고 있는 사슬을 풀고 태양의 빛, 다시 말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다고 말합니다. 플라톤은 현실의 삶을 동굴 암벽에 비친 그림자의 장난이라고 보았지만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은 바로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참된 실체가 맥동하고 있고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은 이 현실의 삶으로부터 파생된 생명 없는 유령이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했습니다. 플라톤이 말한 동굴 밖의 밝은 태양은 진리, 인식과 존재의 근원이 더 이상 아니고 단지 인위적인 추상으로 이루어진 어둠의 왕국이고 이 인위적인 추상은 그 말라 비틀어진 손으로 현재의 삶의 피와 체액을 포착하려고 하지만 결코 포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막스 베버는 근대의 학문을 진단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현실이 가장 현실적인 실체이자 실제이지 그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동굴 밖으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선입견과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관습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없을 때 남들이 말하는 것을 주체적으로 의심해보지 않고 맹목적으로 믿을 때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실제를 망각하고 현실이야말로 가장 실제적이라고 믿을 때 그때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현실은 참담함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동굴 밖으로 도약하고 초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들로부터 해방되지 않게 되면 마치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외적 권위와 이데올로기가 나를 지배하고 조종하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가 학생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길이 되어주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